우리는 흔히 한글 창제와 같은 위대한 업적들로 세종대왕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과학기구를 발명하고 우리 영토를 넓혔으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친 성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칭송이 전혀 아깝지 않은 인물이죠. 하지만 그 눈부신 업적의 거대한 그림자 뒤에 어쩌면 왕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내렸던 가장 위대하고도 어려운 결정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 왕비 소헌왕후를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친정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겪어야 했던 여인. 그리고 그 모든 정치적 압박과 위기 속에서 아내를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남자의 선택.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넘어 한 나라의 가장 빛나는 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파트너십의 본질이자 국가 경영의 지혜가 어떻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세종은 어떻게 그 거대한 시련의 파도를 넘어 자신의 왕비와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 충녕대군이라 불리던 젊은 시절의 세종과 그의 부인이 된 심씨의 만남은 어쩌면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왕실의 혼인은 개인의 감정보다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과 가문의 이해관계가 얽힌 중대사였죠. 청송 심씨 가문은 대대로 명망 높은 집안이었고 시몬의 딸이었던 그녀는 왕자 배필로서 더할 나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1408년 앳된 얼굴의 충녕대군과 심씨는 화려하지만 엄숙한 왕실의 혼례를 통해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장엄한 궁중 음악이 울려 퍼지고 수많은 궁인과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진 혼례식. 그 거대한 의식의 중심에서 두 어린 부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운명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의 시작은 정략결혼이라는 차가운 단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따스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충녕대군은 어려서부터 유별난 학구열을 가진 왕자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책에 파묻혀 지내는 날이 허다했고 그의 곁에는 늘 묵묵히 그를 지켜보는 아내 심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학문에 방해가 될까 조용히 먹을 갈아주거나 식어버린 차를 새로 내어주며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다고 전해집니다. 시끄럽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보다는 남편이 자신의 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현명하게 내조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두 사람 사이에 단순한 부부관계를 넘어선 깊은 인간적인 유대감과 신뢰가 싹트게 하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충녕대군 역시 그런 아내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깊이 의지했습니다. 아직은 왕위와 거리가 있었던 조용한 잠저 시절, 두 사람은 함께 책을 읽고 세상의 이치를 논하며 서로에게 가장 좋은 번이자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다져진 단단한 관계는 훗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비극의 폭풍이 휘몰아쳤을 때 두 사람을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운명은 이들 부부를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이끌었습니다. 원래 왕위를 계승해야 했던 양녕대군이 폐위되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녕대군이 새로운 세자로 책봉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418년 아버지 태종의 양위를 받아 조선의 네 번째 임금 세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기쁨도 잠시, 이들에게는 곧 핏빛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던 상왕 태종의 의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평생에 걸쳐 외척, 즉 왕비의 친정 가문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수많은 공신과 외척 세력을 제거하며 왕권을 강화해왔고 아들 세종의 시대에도 그런 위험의 싹을 미리 잘라버리고자 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칼날이 향한 곳은 바로 이제 막 국모의 아버지가 된 소헌왕후의 아버지 영의정 시몬이었습니다. 세종 즉위 직후 명나라의 사은사로 떠났던 시몬이 아직 국경을 넘기도 전의 사건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몬의 동생 심정이 병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고변이 들어온 것을 빌미로
태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시몬의 가문을 역모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의금부 나졸들이 한밤중에 시몬의 집을 덮쳤고 관련자들은 줄줄이 옥에 갇혀 혹독한 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궁궐에 있던 소원왕후에게 이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모의 아버지, 즉 국구로서 이세가 등등했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이 되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차가운 궁궐의 전각 안에서 그녀는 친정을 향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하며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궐 안의 모든 눈들이 자신을 향해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정하는 눈빛, 혹은 고소해하는 눈빛 속에서 왕비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궁궐의 분위기는 하루가 다르게 험악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시몬은 사약을 받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고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관노로 전락하는 등 가문은 그야말로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왕비의 어머니는 궁궐문 앞에서 딸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달라 애원했지만 이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소원왕후는 이 모든 과정을 궁궐 안에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에게 끔찍한 화를 입혔다는 죄책감과 슬픔은 그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가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정의 모든 신하들은 역적의 딸이 국모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왕비 소헌왕후를 폐위해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갓 왕위에 오른 젊은 왕 세종에게는 실로 감당하기 힘든 정치적 위기이자 인간적인 고뇌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 태종의 의중이 실린 이 거대한 압박 속에서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내려야만 했을까요? 친정의 몰락과 함께 소헌왕후는 폐위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역적의 딸을 국모로 둘 수 없다는 신하들의 거센 상소는 매일같이 이어졌고 그 배후에는 여전히 서슬 퍼런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상왕 태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태종은 아들인 세종을 따로 불러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는 냉정하고 현실적인 정치 논리를 펼쳤습니다. 주상, 외척은 왕권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여. 지금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훗날 반드시 화근이 될 것이오. 국법에 따라 심시를 패하고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막 왕위에 올라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세종으로서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하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어전회의에서 연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하, 종묘사직의 안위를 위해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역적의 딸이 내명부를 다스리는 것은 국기를 흔드는 일이옵니다.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으로 지극히 타당하게 들렸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종이 결국 여론에 밀려 소헌왕후를 폐위시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밤늦도록 홀로 서연에 앉아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며 수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가 겪고 있을 고통과 슬픔, 그리고 잠저 시절 함께했던 평화로운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단지 시몬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자신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비극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논리대로라면 아내를 내치는 것이 왕으로서 가장 손쉬운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의 연을 넘어 한 인간에 대한 신의의 문제이자 왕으로서 자신이 만들어갈 나라의 기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희생시키는 선례를 남긴다면 과연 앞으로 어떤 신하와 백성이 왕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세종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어떤 군주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랜 고뇌 끝에 세종은 마침내 역사에 길이 남을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태종과 모든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원왕 후에 왕비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기로 선언합니다. 어전회의에 나선 세종의 모습은 이전과는 달리 단호하고 결연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향해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비는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소. 아비의 죄를 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한 일이오. 나는 결코 무고한 왕비를 내치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이 일을 거론하지 마시오. 이 선언은 조정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직 젊은 왕이 막강한 권위를 가진 상왕 태종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전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내를 향한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왕으로서 자신의 통치 철학을 만천하에 공포한 순간이었습니다. 즉, 원칙과 신의를 정치적 이익보다 앞세우겠다는 굳건한 신념의 표현이었죠. 세종의 이 흔들림 없는 선택은 소원왕 후에게는 꺼져가던 삶의 희망을 되살려준 구원의 손길이었고, 두 사람의 관계를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종의 확고한 보호 아래 소원왕 후는 폐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시련을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단순한 부부를 넘어 서로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운명 공동체이자 진정한 정치적 동반자로 거듭난 것이죠. 세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훗날 소원왕 후의 친정 가문이 억울하게 희생되었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려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세종의 모습은 소원왕 후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남편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온전히 믿고 지지해주는 남편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내명부의 수장으로서 왕비의 역할에 더욱 충실했습니다. 수많은 후궁과 궁인들이 있는 복잡한 궁궐안의 질서를 바로잡고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운 리더십으로 내명부를 안정시켰습니다. 덕분에 세종은 국정 운영이라는 더 큰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소원왕 후의 지원은 단순히 내명부를 다스리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종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건강을 살뜰히 챙기는 보호자이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지독한 일벌레이자 학문 탐구에 대한 열정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고기 반찬이 없으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육식 위주의 식습관과 운동 부족, 그리고 과도한 독서로 인해 늘 건강 문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소원왕 후는 그런 남편의 곁에서 식단을 챙기고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도록 권하며 그의 건강을 염려했습니다. 밤늦도록 연구에 몰두하는 남편의 방에 조용히 다과상을 들여놓는 그녀의 모습은 위대한 업적 뒤에 가려진 세종의 인간적인 고단함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손길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세종 말년에 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을 때 소원왕 후의 헌신적인 간호는 그가 마지막까지 국정을 돌볼 수 있게 한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훈민정음 창제와 같은 위대한 프로젝트 뒤에도 소원왕 후에 보이지 않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직접 학문 연구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어려운 과업을 추진하는 남편에게 그녀는 가장 큰 정신적 지지자였습니다. 당시 훈민정음 창제는 기득권층인 사대부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왕이 언어를 만드는 것 자체를 비판하며 상소를 올리는 신하들이 부지기수였죠. 이러한 거대한 저항 속에서 세종이 느꼈을 외로움과 고뇌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그의 곁에서 전하의 뜻이 백성을 위한 길임을 믿습니다. 라며 조용히 힘을 실어준 존재가 바로 소원왕 후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세종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그의 위대한 꿈을 함께 꾸는 동반자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팔남이녀라는 많은 자녀를 두었는데 소원왕 후는 자녀 교육에도 힘을 쏟으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왕제들을 길러냈습니다. 훗날 왕위에 오르는 문종이나 비극적 운명의 주인공이 되는 수양대군, 세조 역시 모두 그녀의 아들들이었죠. 이처럼 소원왕 후는 안정된 내명부 운영, 남편에 대한 헌신적인 보살핌,
그리고 왕실의 후대를 잇는 역할까지 완벽하게 수행하며 세종의 치세가 조선 역사상 가장 빛나는 황금기를 맞이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거친 비바람을 함께 이겨낸 나무가 더 단단히 뿌리내리듯 끔찍한 시련을 함께 극복한 세종과 소원왕후의 관계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지탱하는 가장 깊고 튼튼한 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튼튼한 뿌리가 내리기까지 조선의 왕궁은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 있었습니다. 세종의 결단이 있기 전 궁궐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왕비의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사사되고 그녀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노비로 전락하는 멸문지화를 겪었기 때문이죠. 이는 단순히 한 가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칼날은 곧장 국모의 자리, 소헌왕후 심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매일같이 빗발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역적의 딸을 국모의 자리에 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대전을 뒤흔들었고 그 주장의 논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왕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패비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었죠.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신하들의 주장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척의 발호를 극도로 경계했던 선왕태종의 의지가 여전히 서슬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었거든요. 태종 이방원은 평생에 걸쳐 외척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모든 것을 걸었던 군주였습니다. 그런 그가 직접 설계한 이 숙청 작업의 마무리는 바로 역적의 딸을 왕비 자리에서 내치는 것이었을 겁니다. 아들 세종에게 이제 막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상황으로서 태종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그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는 젊은 왕 세종에게 천근만근의 무게로 다가왔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기록들은 태종이 세종에게 패비를 종용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대전에서 아버지와 아들, 상황과 주상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이 거대한 압박 속에서 젊은 왕 세종은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습니다. 밤늦도록 홀로 지편전 서고에 앉아 붓을 든 채 생각에 잠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태종의 뜻과 신하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소헌왕후를 패비하고 새로운 왕비를 맡는 정치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길이었습니다. 이는 새로 시작하는 자신의 왕권에 닥칠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닦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죠. 다른 하나는 이 모든 정치적 압력에 맞서 죄 없는 아내를 자신의 곁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며 모든 신하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길이었습니다. 사랑과 의리를 지키는 인간적인 길이었지만 군주로서는 실리에 어긋나는 선택처럼 보였죠. 그 시간 중궁전의 소헌왕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녀는 그저 숨죽여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가문의 몰락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자신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 놓인 것이죠. 화려한 비단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가시밭길 위에 서 있는 듯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궁궐 안을 오가는 궁녀들의 수군거림, 자신을 바라보는 동정 혹은 경멸의 시선들, 그 모든 것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인 세종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날이 늘어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엎드려 자신의 운명을 기다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남편인 왕이 겪고 있을 정치적 곤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차라리 자신을 버려달라고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남편의 결정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며칠간의 깊은 고뇌 끝에 세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신하들을 모두 대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대전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신하들은 오늘이야말로 왕이 패비를 결정하고 교지를 내릴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보다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사명감과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황 태종 역시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옥좌에 앉은 세종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낮지만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과인은 결코 중전을 내치지 않을 것이오. 장인의 죄가 어찌 아내에게 미친단 말이오. 죄 없는 사람을 벌하는 것은 올바른 통치의 도리가 아니며 이는 하늘의 뜻에도 어긋나는 일이오. 그 순간 대전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하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젊은 왕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아버지 태종과 대다수 신하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내 사랑을 넘어선 세종 자신의 통치 철학을 온 세상에 공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실리보다 정의와 원칙을 선택한 겁니다. 죄와 벌은 그 당사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며 연좌제로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악습을 자신의 시대에서는 끊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경악했고 몇몇은 것에게 반발하며 상소를 올렸지만 세종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내를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어떤 원칙 위에 세울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세종의 치세가 이전의 왕들과는 다를 것임을 예고하는 거대한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이 파격적인 결정은 조선 왕실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두 사람의 관계를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신뢰의 셔틀로 엮어주었습니다. 남편의 결연한 선택을 전해들은 소원왕후는 아마 조용한 정각 안에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안도, 그리고 남편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 담긴 눈물이었을 테죠. 자신을 위해 거대한 정치적 폭풍우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평생 이 사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을 겁니다. 이 사건 이후 소원왕후는 더 이상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국왕의 가장 굳건한 지지자이자 내명부를 책임지는 진정한 국모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시련을 이겨낸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동반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소원왕후는 세종이 오롯이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왕실의 모든 안살림을 완벽하게 책임졌습니다. 그녀가 다스리는 내명부는 그 어떤 잡음도 없이 평온했습니다. 수많은 후궁과 궁녀, 왕자녀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묘한 갈등과 암투를 그녀는 특유의 현명함과 덕으로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그녀는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대신 모든 후궁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었고 왕이 낳은 모든 자식들을 차별 없이 자신의 자식처럼 돌보았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너그러운 성품 덕분에 세종의 후궁들은 서로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고 이는 왕실의 안정을 가져오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세종이 마음 놓고 훈민정음 창제와 같은 위대한 프로젝트에 몰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처럼 든든하게 뒤를 받쳐준 소원왕후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세종이 총애했던 후궁 신빈 김씨가 아들을 낳았을 때 소원왕후는 조금의 시기심도 없이 직접 산후조리를 챙겨주고 선물을 보내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보통의 왕비라면 경계하고 질투했을 법한 상황에서 그녀는 오히려 국왕의 자손이 늘어난 것을 왕실의 경사로 여기며 기뻐했던 것이죠. 이러한 그녀의 대인배적인 모습은 모든 후궁들과 궁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소원왕후는 단순히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으로 왕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를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보다 왕실 전체의 화합과 안정을 우선시했고 이러한 그녀의 리더십은 내명부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운영되게 했습니다. 또한 소원왕후는 병약했던 세종의 건강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가장 가까운 간호사이자 보호자였습니다. 세종은 젊은 시절부터 각종 질병에 시달렸는데 특히 말년에는 당뇨와 안질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하루 종일 책과 씨름하고 국사를 돌보느라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그의 곁을 지키며 약을 다리고 식사를 챙긴 이가 바로 소원왕후였습니다. 그녀는 세종이 밤늦도록 연구에 몰두할 때면
조용히 곁에 앉아 말벗이 되어주었고 그의 지친 어깨를 주물러주며 이로를 건넸습니다. 훈민정음 창제라는 위대한 과업이 얼마나 고되고 예로운 싸움이었을지를 생각해본다면 소원왕후의 이러한 따뜻한 보살핌과 정서적 지지는 세종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한글 창제 과정에서 세종이 겪었을 수많은 반대와 외로움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의 지배 이념이었던 성리학과 중화사상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작업은 가장 가까운 신하들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하는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종은 누구에게 자신의 고뇌를 털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유일한 사람이 바로 소원왕후였을 겁니다. 그녀는 학문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었을지 몰라도 남편의 위대한 꿈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응원해준 최초의 지지자였습니다. 세종이 새로 만든 글자로 처음 써내려간 문장들을 가장 먼저 읽고 감탄해준 사람이 바로 그녀였을지도 모를 일이죠. 이처럼 위대한 업적의 뒤편에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헌신한 소원왕후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세종과의 사이에서 훗날 문종과 세조가 되는 두 아들을 포함해 8남 2녀라는 많은 자녀를 낳았고 이들을 올바르게 키워내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운 어머니였으며 국왕의 자녀로서 갖춰야 할 품성과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세자였던 문종이 학문에 정진하고 어진 성품을 갖추도록 이끈 데에는 그녀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문종이 아버지 세종을 이어받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소원왕후로부터 받은 훌륭한 가정교육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자를 낳는 것을 넘어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성공한 교육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왕비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세종의 시대를 가장 눈부시게 빛낸 숨은 주역이었습니다. 결국 세종과 소헌왕후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과 왕비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가 어떻게 한 시대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증언과도 같습니다. 세종이 만약 정치적 실리를 택해 소헌왕후를 패비했다면 그는 아마 더 순탄하게 왕권을 강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대신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 군주라는 신뢰와 평생을 함께할 가장 헌신적인 동반자였습니다. 그의 위대한 선택은 그가 앞으로 펼쳐나갈 애민정치와 인본주의 사상의 단단한 초석이 되어주었습니다. 죄 없는 한 사람을 지켜내지 못하는 왕이 어떻게 만백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스스로에 대한 엄중한 약속이었던 셈이죠.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리더십은 단순히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옳은 것을 위해 때로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파트너십은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기꺼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고 그의 꿈을 나의 꿈처럼 응원하며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헌신에서 완성됩니다. 세종과 소헌왕후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빛나게 해주었고 그 빛이 합쳐져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거센 비바람을 함께 맞으며 더욱 단단해진 두 사람의 관계는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역사책 속에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관계의 소중함과 신뢰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굳건한 믿음이 과연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이 있고 감동적인 역사 속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 신뢰는 단순히 두 사람의 내면에서만 머무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자산이자 혼란스러운 시대의 흐름을 바꿀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정적들과 의심의 눈초리들은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내려 했지만 그럴수록 두 사람의 유대는 역설적으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흔들릴 때 다른 한 사람은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한 사람이 과감한 결단을 내릴 때 다른 한 사람은 그 결단에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완벽한 상호보완적 관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의심하거나 관망하던 세력들조차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가 사사로운 이익이나 감정의 교류를 넘어 공동의 대의와 비전을 향한 동지애에 기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신뢰는 하나의 거대한 자석처럼 뜻을 같이 하는 인재들을 끌어모으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수많은 페이지는 불신이 낳은 비극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왕은 충성스러운 장수의 공이 너무 커질까 두려워 전장에서 그를 불러들였고, 그 결과 나라는 외적의 침입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뛰어난 두 명의 개혁가는 서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반목하다가 결국 둘 다 기득권 세력의 음모에 희생되어 개혁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의심이라는 독은 가장 강력한 군대나 가장 뛰어난 지략보다도 더 무섭게 내부로부터 조직을 붕괴시키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믿음을 통해 그 모든 의심의 화살을 막아냈습니다. 한 사람이 적의 이간질에 흔들릴 법한 상황에서도 다른 한 사람의 눈빛과 과거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에게 상대방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비춰보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가 더욱 빛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사적인 우정을 넘어 공적인 책임감으로 승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안위만을 챙기는 폐쇄적인 관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능력은 있지만 배경이 없어 등용되지 못했던 인재들을 과감히 발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자신들이 서로를 믿었던 것처럼 그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전적으로 믿고 중책을 맡겼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문화는 위에서 아래로 파문처럼 퍼져나갔고 조직 전체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관료들은 더 이상 줄서기와 모함으로 승진을 꾀하는 대신 오직 실력과 성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곧 국가 전체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한 시대의 문화를 바꾸고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된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느끼는 지독한 고독 속에서 서로의 존재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가장 냉철한 조언자였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불빛 아래 모두가 찬사와 아첨을 늘어놓을 때 그들은 서로에게만큼은 가면을 벗고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쓰라린 실패에 대한 자책을 털어놓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공유하며 인간적인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끝에는 어김없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더 나은 길을 함께 모색하는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적인 교감과 공적인 논의의 균형이 있었기에 그들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한 명의 위대한 영웅을 조명하지만 그 영웅의 뒤에는 이처럼 그의 인간적인 나약함까지도 보듬어주고 방향을 잡아준 또 다른 존재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이 남긴 것은 성공적인 정책이나 승리한 전쟁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관계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온전히 믿고 지지해줄 때 그 힘이 개인의 운명을 넘어 공동체와 역사의 물줄기까지 바꿀 수 있다는 위대한 증거를 남긴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믿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있는가? 그것엔 비바람을 함께 맞으며 서로의 어깨에 기댔던 두 사람의 모습은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가장 따뜻하고도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